수업 들어갈게요. 자, 교재 페이지는 68페이지. 68페이지 보게 되면 시장 개입의 방법이라고 아까 4번서부터 할 차례죠? 거기 잠깐 좀 볼게요. 요 지금 서브에 보면 이 내용은 계속 나오게 돼요. 시장 개입의 방법.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한 번에 쭉 볼게요. 자, 시장 개입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 개입을 할 때 있어서 정부가 지금 우리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출시험 문제에서도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느냐 간접적으로 개입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정부가 직접 수요자하고 뭘로 공급자가 돼서 다시 누가 정부가 수요자하고 뭐가 돼서 공급자가 돼서 시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개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방법의 개입은 뭐냐 하면 시장에는 개입을 하지 않고 뭐만 자 틀은 그대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 시장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뭘로 자 세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또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보겠습니다.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적 주체로 이런 얘기는 정부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부가 뭐하고 뭐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다 밑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토지 수용을 한다든지 토지 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사들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직접 하는 거예요. 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 등은 공급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런 것 등을 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 개입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간접적 개입에 보게 되면 조세, 금융, 뭐 예를 들어서 LTV나 DTI 같은 것을 조정을 한다, 규제를 한다거나 강화한다거나 완화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금융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간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시장 개입이다 이런 얘기를 좀 잠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외부성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동산 문제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나온 게 외부 효과라고 나온 거 찾았어요. 거기 별표 3개 좀 쳐주시고 얘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고 이익이나 손해를 또 보상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외부 효과라 한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풀어서 써놨어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이런 얘기는 메커니즘이라는 얘기는 시장 원리를 통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이익,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기본 설명할 때 수영이가 갖고 있는 집을 허물어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알겠죠? 그 지역에 있는 집가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수영이가 그 지역 주민을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의도하지 않고 자 그들한테 이익을 준 거예요? 손해를 준 거예요? 제가 이익을 준 거 맞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효과란다? 정의 효과란다. 만약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섰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지 개인적인 기업 이윤을 창출하려고 시멘트 공장을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무엇을 줬어요? 손실액을 준 거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손실을 줄 거야 라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손실을 준 것은 뭐라 한다요? 우리는 부의 효과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외부 효과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서브에 적어놨어요. 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생산적인 측면 사례와 소비적인 측면 사례라고 제가 두 가지를 분리해놓은 거 보이시죠? 생산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비라는 얘기는 쓰는 것, 누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생태공원을 만들게 되면 정의 효과를 올리는 거 맞죠? 지가 상승이 되면서 주변에 주택을 우리가 제3자라 한다. 그 다음 반대로 시멘트 공장이 생기게 되면 부의 효과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가가 하락하는 거. 자, 소비적인 측면을 볼까요? 학원의 환경미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기다 막 꽃도 심어놓고, 자, 꽃도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이쁘장하게 해놓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업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제3자가 학원 수강생이고 분위기가 업되는 거 맞죠? 맞아요? 뭐 학원에다 막 사이키 조명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분위기 업되잖아요. 선생은 꽃 이렇게 딱 꽂아놓고 나오고, 예. 분위기 업되죠? 예. 전부 다 우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의 효과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부의 효과에 보게 되면 흡연자가 있다. 근데 이제 비흡연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간접적인 그 담배 흡연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부의 효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요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자고요. 먼저 그 박스 표 좀 잠깐 봐주실래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정의 효과. 자, 정의 효과를 제가 뭐라고 한다? 외부 경제. 부의 효과를 뭐라 한다고요? 시작. 외부 불경제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을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의 효과와 그 다음에 자, 부의 효과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효과. 자, 이게 지금 외부의 효과에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는데, 이 정의 효과를 잠깐 좀 보게 되면 국가가 만든 것은 우리가 공공재라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공부하실 때는 국가가 만든 공공재도 있지만 이건 누가 개인이 만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자, 우리가 국민들이 편익을 누리는 거지만, 개인이 사유 재산을 갖다가,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공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재산을 공원으로다 환원시키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공급이 뭐하다는 거예요? 불변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 잡혀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가봐요. 거기 공급이 뭐라고 나와 있어? 불변이라고 나온 거 보이세요? 거기? 거기다 밑줄. 그러면 공급이 불변이니까 뭐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수요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균형의 법칙을 배운 적이 있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잘 봐요. 공급이 불변이니까,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공급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왜 불변일까요? 수용이 같이 개인 재산을 환원해서 나라에다가 바치는 경우가 많다, 적다? 적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런 공원이, 자기 집 앞에 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을 좋아하잖아, 주변 사람들이. 맞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 맞지요? 그럼 물어볼게요. 수요가 증가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는 거 맞죠? 양도 늘어나는 거 맞죠? 이해 갔어요, 이거? 분명히 시험에서는 이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늘게 되면 가격이 뭐 하게 되고 늘어나는 거 맞죠? 이해 갔습니까? 이거 전부 다 경제 논리죠, 이거. 그래서 처음에 지문이 나오는 게 거기다 밑줄. 주택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수급량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증가된다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 보이세요, 지금? 거기다 밑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수요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측으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이거 지금? 자,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의 효과는 잠깐만 이거 정의 효과 쭉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정의 효과에서 보게 되면 생산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소비적인 측면이 나와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생산하는 측면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 아까 그랬죠? 제가 개인이 만드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개인이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개인이 사적인 비용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생산하는 측면은 사적인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든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비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사비가 더 크다. 이거 아까 이 정의 효과를 착각하시면 안 돼. 이 정의 효과는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라고 그랬어? 개인이 만드는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 공공재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비용이 더 커지더라, 이런 게 부등호 표시 이해 가시겠죠? 하지만 소비하는 사람, 즉 누리는 사람은 누가 누리는 거야? 지역, 그 다음에 국민들이 다 누리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부등호 표시가 어디 쪽으로 돼 있어? 사회적인 편익에 더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외부 효과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좀 구체화시켜서 문제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담을 거 정의 효과는 무슨 불변? 공급이 불변인 상태다. 왜 불변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환원하는 게 적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가 더 크는 거고 누리는 건 국민들이 누리는 거 맞죠? 자,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개인적인 재산을 갖다가 사회 환원하는 게 적죠. 그러니까 과소 생산이 될까? 과대 생산이 될까? 과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과소 생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 왜? 이런 개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 과소 생산이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나라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야. 정의 효과는. 알겠죠? 개인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과소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작죠. 그럼 국가에서는 이렇게 수영이한테 개인 재산을 환원시키고 이런 거를 자꾸 늘리게 되려면 이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슨 뭐 상속세를 줄여준다거나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연예인들 가끔 보게 되면 TV에서 뭐 불효한 이웃돕기에 몇 억 이렇게 냈다는 거 혹시 들어오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국세청에서도 그런 직원이 있어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후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L씨한테 갑니다. 당신 이 상태로서 소득이 나오게 되면 한 2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2억을 세금으로 납부하시겠어요? 아니면 1억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고 1억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2억 나가는 거잖아. 맞죠? 어차피 2억 나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2억 나가는 돈에서 1억은 뭐 하는 거야? 기부하는 거고 나머지 순수하게 납부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연예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기부하고 방송에 타고 이런 것도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부금공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투척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공제는 못 받지만 그 이상의 뭐 하는 애들 많죠. 쇼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뭐 많이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그런 것 때문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느냐? 정의 효과에서 핀비 현상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 보면 핀피라고 했지만 핀피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핀피라고 하는 게 뭐야?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그래서 제발 이런 정의 효과가 나오는 것은 내 앞마당에다가 좀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게 핀피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정의 효과는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얘네들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서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아까 특히 이거 가지고서 장난칠 가능성이 좀 많이 농후해. 경제 논리 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의 효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의 효과는 손실이야, 이익이야? 손실. 아까 정의 효과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얘는 뭐를 보는 거다? 손실을 보는 거다. 그러면 자, 여기 물어볼게요. 자,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손실을 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안 좋은 거잖아. 맞죠? 이런 거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시멘트 공장이라고 머릿속에다 한번 담아보자고요. 자, 시멘트 공장은 기업이 차리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 기업에 대한 특성을 머릿속에 좀 담아보자고요. 기업은 왜 차렸어요? 돈 벌려고. 즉 기업은 자기네 이윤, 기업 이윤을 창출하는 게 가장 주된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시멘트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알겠습니까? 시멘트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살려고 그럴까요? 살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살려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맞죠? 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 하냐면 수요가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에서 깔았기 때문에 수요를 뭐라고 그랬다? 불변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얘는 공급이 불변이었고 얘는 뭐라고 그랬다? 수요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왜 수요가 불변이야? 시멘트 공장 옆에서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란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수요가 불변이라는 얘기는 사려는 사람이 적어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수요가 불변이니까 수요를 고정시켜 놓고 이런 얘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공급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급량을 시멘트 공장 있는 데에서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릴 거죠. 그럼 공급량이 줄까 늘까? 줄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공급량이 줄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공급 곡선이 이전하는 거 맞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여기가 균형점이었었는데 균형점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가 버리죠? 주택의 가치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될까? 줄죠? 왜 줄었어? 그러면 공급량이 뭐 하니까? 감소되니까 줄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주택 가치도 줄었지만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랑 연관시켜서 많이 물어보더라. 생산비에 대한 것도. 왜? 자, 국가에서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시멘트 가루가 막 날려다니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기관지를 어떻게 해버려요? 다 망가뜨려 버리죠. 그럼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병원에 와서 기관지 해소하면서 병원비가 늘어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런 병원비를 갖다가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있잖아. 알고 있죠? 건강의료보험. 그 비용이 더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생산적인 측면 한번 볼게요. 자,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 누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적인 비용보다는 누가 사회적으로 이런 비용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 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멘트 공장을 차리는 비용보다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건강의료비가 더 증가돼 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지가 뭐가 왜 생긴 거야? 주거지 있는 데에다가는 공장 같은 걸 만들 수 없게끔 만든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두는 게 사회적 비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사회적 비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 간접적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왜? 지역적으로 어떻게 돼? 분가루가 나르니까 지역이 다 시꺼멓고 안 좋겠죠? 맨날 청소해야 되고 안 좋잖아. 주민 민원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더 커지더라는 얘기야. 하지만 소비하는 놈은 누가 더 많이 하고 있어? 기업이죠? 기업이 더 많이 느끼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 사적인 편익이 더 많더라 이런 얘기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기업이 더 느끼는 게 소비하는 놈이 더 느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좀 담아야 되겠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거 가지고 분명히 물어볼 건데 이거를 우리 선생님이 이해를 해야지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제가 학개론에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식 외에는 외워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하게 되고 과대 생산하고 과대 소비하게 되더라. 즉 공장에서는 지네들이 입속만 차리니까 자꾸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시멘트 공장을 자꾸 세우게 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규제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만들 양이 줄어드는 거 맞죠? 맞아요? 줄어드는 양, 자, 줄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양이 적어 가격이 올라가.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지역 지구제라든지 환경 부담금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거는 우리 집 앞에 들어오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이거 님비 현상이라고 나온 거 맞아요? 그래서 핀비와 님비에 관련된 거 머릿속에 담아야 알겠죠? 님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Not in my backyard라서 내 뒷마당에조차도 세우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잠깐 보니까 바나나 현상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유해시설 설치 반대. 그래서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이건 뭐야?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죠. 우리 동네에 만들지 마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있어? 납골당 같은 거 많이 반대하시고 하시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 바나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부 효과에 관련된 거 이거 까먹지 마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거기 외부 효과에 한 장 더 넘겨서 7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밑줄 그시고.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공장 같은 데에서 폐수나 폐유라든지 공기가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공해 배출이라든지 또는 토지 이용 규제에서 멀리 쫓아낸다든지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조세부과 등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민간인한테 아예 넘겨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다? 코우즈 정리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민간인이 직접 내 사적 재산을 침해받으니까 네가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이런 얘기죠. 하나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전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배수관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제 땅이 이만큼이 여기 이제 논이야. 알겠죠? 그러면 폐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내 땅에도 스며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쌀의 냄새가 나요. 기름 냄새가 나거나 이래요. 맞죠? 그러면 수영이는 이거 손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국가한테 민원을 집어넣어. 나 억울하다. 지금 누군가 폐수를 지금 했는데 내 땅에 다 스며들어서 쌀에서 냄새가 나서 못 팔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옛날에는 과태료만 하고 과태료는 국고로 수입을 했었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정작 수영이한테 그 돈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국가가 그냥 국고로만 들어가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했더니 법에서 야, 그 돈의 일부는 수영이한테 줘야 돼 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야, 알았어. 그러면 네가 직접 관리하고 폐수가 나오면 사진 찍고 뭐 해서 갖고 와. 딱 해놔.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내가 재판까지 해서 너한테 그 손해본 것을 돌려줄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코우즈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게 훨씬 난 거죠. 그래서 민간인한테 그런 것을 맡기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코우즈 정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쭉 봤던 건데요. 한번 훑어보고 들어갈게요.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악화됐던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노력을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1번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시장 실패를 보완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보완할 때는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 실패가 유발되는 것을 고쳐보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증진한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눠주는 거라고 그랬죠? 골고루 나눠주는 거. 그래서 투기를 억제하고 저소득층한테 배분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사를 해서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을 안정화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내려야 되는데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적 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국가가 야 너 임마 땅값 내려라고 내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리적 공급은 한정적이지만 우리가 용도적 공급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용도적 공급이 뭐가 있을까? 소지나 원지를 뭘로 바꾸는 거? 부지로 바꾸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계속 간척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 맞춰서 우리가 하다 보면 가격을 어떻게 된다?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은 단기적일 때는 탄력, 비탄력이라고 그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력적으로 간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정치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기능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경제적인 것은 최적의 자원 배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또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동산에 정책을 하는 수단, 직접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직접적 개입과 뭐가 있다? 간접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부가 뭘로 변신해서 수요자하고 공급자로 변해서 이런 얘기죠. 직접 시장에 끼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문제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민간인하고 정부하고 누가 힘이 셀까? 정부가 힘이 세기 때문에 자 민간인들이 막 올리려고 하면 야 내려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려버리잖아. 그러면 힘없는 민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반감을 자꾸 사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다 제가 반감 이런 말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왜 반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감을 가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게 되면 정부가 아까 제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 제가 써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야. 특정 지역에만. 맞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지. 맞죠? 그게 문제점이 돼. 그래서 이따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에 대한 단점을 잠깐 볼게요. 예측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그러냐? 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 막 어떻게 돼? 막 풀어줬다가 나중에 말개는 또 다른 사람이 오면 확 잡았다가 이게 순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의 피드백이 뭐야? 에이, 또 정권 바뀌면 또 바뀌겠지. 그러면 또 땅값이 막 올라가잖아. 맞아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김동연 총리가 그런 얘기 하죠. 시간당 7,500 얼마죠? 지금 7,500 얼마지? 30원? 그거를 뭐 10,000원으로 현 정부에서 올리겠다는데 그러면 물론 받는 사람은 좋지만 다 가게들 다 죽이는 거야. 그럼 외국인 써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죠? 식당에 가면은 왜 요즘에 연변 아줌마도 보기 힘들어. 전부 다 색깔이 좀 다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시골에 가서도 농사 짓는 사람 보면 우리나라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전부 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무턱대고 이게 올리겠다 그래서 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던진 것처럼 자, 정부도 이런 그런 예측하기가 언제 어디서 바뀔지 모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만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좀 더 자유롭게 돌아가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뭐하다? 적다에다 밑줄. 아까 우리가 직접적 개입은 부작용이 컸어요. 반감도 세우고 너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됐지만 이 간접적 개입은 부작용이 뭐하다고요? 적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정부의 실패와 시장 개입의 한계를 잠깐만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정부가 자꾸 규제를 갖다가 높이면 높일수록 반감이 자꾸 들어서는 거 맞죠? 그래서 시장에 자, 규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부작용이 뭐 할까? 커질까? 작아질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편익은 줄어들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더라? 시작! 사회적 후생손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생기더라. 그럼 아까 제가 어디까지를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어느 때까지 같아지는 순간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개입 전과 개입 후에서 이후가 전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 알겠어요? 개입 전보다도 작아야 된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원인으로서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토지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 효율성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좋죠? 효율성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최유효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한다? 지가를 올리려고 잘 쓰고 있는 거 맞죠? 그게 민간인의 마음의 효율성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 무슨 성? 형평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토지 소유의 형평성 등을 추구하는 게 토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 자 물어볼게요. 정책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공적인 노력이야? 사적인 노력이야? 공적인 노력이야. 알겠죠? 정책이 붙었다는 얘기는 항상 정부의 입장에서 펼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노력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토지 정책의 목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용의 능률화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한다. 한번 정책을 하게 되면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 그 다음에 분배의 형평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형평성은 골고루 나눠주는 거 맞죠? 하지만 이건 쉽지 않아. 왜 그러죠?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잖아. 맞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약간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형태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은 글쎄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쪽으로 변하게 된다면 굳이 공부라든지 아니면 막 잘하려고 하는 게 좀 필요 없지. 왜냐하면 골고루 나눠주니까 내가 왜 해? 이런 얘기잖아. 맞죠? 이게 조금 적당히, 포퓰리즘도 적당히. 이게 나는 좀 맞다고 봐요. 맞죠? 이거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분배의 형평성이 보장을 해야 되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예. 한쪽 지역만 발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전라도 쪽 옛날에 우리가 대표 대통령이 보게 되면 경상도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상도 쪽이 많이 그냥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별로 안 좋게 됐어요. 오히려 막 그냥 급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전라도 쪽은 꾸준하게 해서 지금 규모 있게 딱딱 블록화돼서 광주 쪽에 지금 아주 발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를 가서 보면 딱 돼 있고 집가도 형성이 잘 돼 있고요. 또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추세가 있어요. 근데 뭐 밑에 처음에 생겼던 부산이라든지 맞죠? 서울 이런 데 보게 되면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좀 어때요?
좀 뭔가 좀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도로가 이렇게 순환형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막히면 다 막혀요. 부산이. 맞죠? 그래서 예. 그래서 부산에 놀러 다니면 그게 안 좋아. 막히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아야 돼. 예,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국토는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균형적으로 어느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앞으로 발전 가능한 데가 어디야? 파주, 문산 이쪽이죠? 맞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자원을 보존을 한다. 투기만 하지 마요. 알겠죠? 자, 자원을 보존해야 되고 집가 안정이나 투기 억제나 간척 자원 개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토지 소유주대의 합리화 거기 보게 되면 밑줄 소유권 중심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용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개사라는 것이 부동산을 띄어서 사고 팔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중개하는 행위를 하는 게 우리 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집문서가 있지만 사용하고 넘겨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우리가 토지를 비축하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엉뚱한 데다가 팔고 하는 대통령들이 있죠. 그것을 처분 중심에서 뭐를 해야 된다? 보존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요.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제가 25% 정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개발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토지시장의 개입 방법 아까도 얘기했는데 또 나왔죠. 거기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놔서 한 번 더 나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입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직접적,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간접적.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는 우리가 뭐에 해당이 돼요? 공법에 해당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법 행정 규제 수단의 성격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까 제가 직접적, 간접적 했던 거 기억하시죠? 게다가 별표 3개짜리 쳐놓은 거 보이시죠? 그게.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가 보자고요. 아까 제가 직접적은 정부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골라내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나오게 된다면. 알겠어요? 그래서 섞어놓고 나서 다음 직접적 개입 방법이 몇 개 이렇게 해서 물어봤던 게 과거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공급자 되는 입장에서 직접 개입을 한 거 맞죠? 그 다음에 택지 공용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공용개발이라고 나오는데 마찬가지. 정부가 공급하는 거고, 토지 수용은 매수하는 거니까 수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은행 공공비축제도 이것도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직접적 개입. 그럼 간접적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거기다 보조금 해서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일부러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그 보게 되면 취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부동산세가 뭐야?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내라고 해서 만든 제도잖아. 맞아요? 그런 거. 또 LTV나 DTI 인상 인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접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규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제에다가 밑줄. 자,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제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이제 그 공법을 우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거기다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자, 지역으로 나눔 이렇게 나온 거 보이세요 지금? 토지를 어떻게 나눴다고요? 지역으로 나누고 이 지역을 또 뭘로 구분을 줬다고 그래서요? 거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놨죠? 하위 지역이나 뭐라고 했어요? 지구로 나눴다. 하위 뭐라고 그랬어요? 하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하위 지역이나 뭘로 나눴다고요? 지구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으로 나눈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제일 큰 거 맞습니까? 용도 지역이 제일 큰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 크게 뭘로 나눴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다 앞에만 도관농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 도관농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 선생님 공법에 이제 귀신들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이해하시죠? 이 표정은 뭐지? 자, 아직 귀신은 안 됐어요? 그럼 강시 수준이야? 그것도 안 됐어? 뭐야? 그러면 죽어서 올라가는 중이야?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제 말이 어렵죠? 내가 얘기했잖아. 공법. 우리 가리키는 사람 보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알겠죠? 네. 자, 왜 그래? 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예, 두 사람 다듬어지고 나머지 아직 소금이 아직 덜 절여졌어요. 예,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도관농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도시에는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상공록 이렇게 나왔던 거 맞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중복으로 지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하위 지역이나 지구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중복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밑줄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에 도관농자 해가지고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잠깐만 보시면 동일한 토지에 용도 지역 간의 중복 지정은 불가능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거기다 별표 좀 꼭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동일한 토지의 용도구역 및 용도 지구끼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이 만들어지면서 주거지에다가는 공장 같은 걸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법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주거지 안에 공장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거.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할까? 야,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는 불소급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지? 지역 주민이 합심해서 자꾸 정부에다 뭐 해야 돼? 민원 집어넣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자꾸 과태료 딱지 먹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거기 용도 지역의 불소급의 원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문제점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잠깐만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는가 볼게요. 자, 먼저 어느 특정 지역에만 독점적 위치를 부여한 경우에는 이런 얘기 나온 거 보셨어요? 자, 거기 동글뱅이 1번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주실래요? 자,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자, 혜택을 준 거야. 특정 지역에만 자, 지역에 혜택을 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 어느 특정 지역에 혜택이니까 그 사람들만 혜택 보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해서 딱 끊어버려요. 자, 부여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여기다 딱 이렇게 끊어버려요. 알겠죠? 부여하게 된다면 사전적 독점인 모두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뭐가? 혜택이. 기존에 이 혜택을 받은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뜻이고. 알겠어요? 두 번째, 거기 뭐라고 나왔다?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니까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이용 주체 간의 형평성은 유지할 수 없으나에다가 동글뱅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자,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A 지역만 지금 개발을 했고 얘네는 개발을 안 했어. 맞아요? 그럼 이용 주체 간의 형평성은 깨져버린 거지. A 지역과 B 지역은 형평성이 깨져버린 거잖아.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골고루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잖아요. 맞죠? 자, 하지만 A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세대와 여기 있는 세대는 어때? 형평성이 유지된 거지. 왜냐하면 개발된 지역 안에 세대 간에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다? 이용 주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으나 개발과 보존을 지정하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유지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용주체간이라는 말과 세대간이라는 말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대간이라는 얘기는 개발되는 지역 안에 세대끼리는 같이 개발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형평성이 된 거잖아. 같이 개발이 된 거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용주체라는 얘기는 개발이 안 된 주체와 개발이 된 주체는 다르잖아. 형평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이란 뜻이다.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지역지구제를 잘못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람직하게 토지 이용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요. 과잉지정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여기다 밑줄. 너무나 이런 것을 과잉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토지가 부족한 상태인데,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내 땅에 이런 것이 들어올까 막 불안불안하겠죠? 하니까 쉬쉬하게 되고 내 재산권을 뭐 하게 된다?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 재산권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과잉 보호하게 된다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깐 또 쉬었다 할게요.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고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시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뭐해? 넓죠?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건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권 양도제도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지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기다 밑줄 좀 가볼게요. 바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토지의 용적률, 자, 물어볼게요. 용적률이 뭐지? 내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면적하고 내가 헷갈렸다. 그죠? 용적률이 뭐지? 네? 비 오나?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목탁 하나 두들겨줘야 되겠네. 거기 보게 되면 그림에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올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내가 바닥 면적 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높이를 얘기를 우리가 용적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모든 토지는 300%까지 올린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세요? 거기? 예. 그냥 쉽게 가자고요. 300%까지 올리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다만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몇 %만 올릴 수 있다? 100%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200%를 못 올리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애들 보고 내가 200% 못 올린 것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알겠어요? 그럼 걔네들이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상업지에만큼은 몇 %까지 올릴 수 있게끔 500%까지 올릴 수 있게끔. 그러면 상업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토지는 300%까지는 올릴 수 있잖아. 근데 상업지에 대해서는 500%까지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준 거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애들이 누구한테 그것을 팔까요? 상업지 애들한테 팔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개발권 양도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토지은행서부터 들어갈게요.